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오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저도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따 뒤풀이 때 함께 팀원들과 토론, 열띤 토론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또 다른 플랜 첫 번째 정치학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참 윤석열 탄핵 투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그 조기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 40여 분 정도의 당원님들이 첫 번째 정치학교에 참여해 주셨고요. 굉장히 열띤 토론 끝에 일기 정치학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지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두 번째 정치학교를 하게 됐는데요. 전국 당원 포럼 또 다른 플랜 대표 제안자들이 제가 이제 당 이름을 무엇으로 불러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현재 지금 우리 당의 이름은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은 오래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따 뒤에 강의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정의당이 이번 대선 때 함께 연대하는 단위들과 그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면서 저희 당의 당명을 일시적으로 바꾼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가 정의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그냥 정의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 정의당의 과거, 현재는 원외정당이 됐죠. 정의당의 과거를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진보정치의 혁신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자칭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당들이 지금은 다 민주당의 자장 안으로 편입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정치 자체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진보정치의 본성을 회복하고 전혀 다른 길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진보정당의 사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진보정당들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우리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될 어떤 길과 방향의 어떤 모티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수강 제안 받으실 때 보셨던 웹자보에 각 강의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1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키세스가 키워드고요. 2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2강은 남태령입니다. 3강은 응원봉이고요. 4강은 연대시민입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흐름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4강을 꼭 다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강까지 책임을 져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1강은 조기 대선까지, 그러니까 탄핵 투쟁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그게 조기 대선까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는지를 좀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대선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대선의 결과가 우리한테 주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당 자체에 대해서 좀 돌아보려고 해요. 정의당과 진보정당. 진보정당이라는 게 대체 뭐고, 그러면 지금의 정의당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현재 원외정당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또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키세스는 봄을 앞당길 수 있는가? 답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 4일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지난 것 같지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끌어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면을 시켰는데 이 파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 저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파면은 곧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윤석열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사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내고 이 사람을 우리가 파면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번 시국 때 잘 돌이켜 보시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구속됐던 윤석열이 다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 헌법재판소가 최후 변론이 끝났는데 한 달이 넘도록 파면을 안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이거 헌재가 윤석열 파면 안 시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함이 엄청 높아졌죠. 그래서 그때 광장에서 나왔던 구호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헌재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끌어내려야 된다. 소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막 요구가 막 광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동에서 윤석열 체포될 때 그때 시민들이 키세스 시위를 했죠. 그때 키세스가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때 3박 4일 동안 막 눈 맞으면서 한남동 앞에서 투쟁을 했는데 그때 저도 그 텐트 치고 3박 4일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윤석열이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저는 100% 이해가 됐는데 한편으로 저는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아니 진보정당은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넘어서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바라고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진보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조금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어. 그리고 좀 자본주의 폐해도 극복해보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보정당인데 사람들이 다 지금의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화두가 윤석열 파면이 곧 현재 민주주의 제도의 승리인가. 네. 한편으로는 맞지만 진보정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거를 화두로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국을 구성하고 있는 시국을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면이고요. 두 번째는 극우,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항쟁입니다. 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국면이 크게 세 개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계엄과 저항입니다.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딱 때렸을 때 바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때 혹시 국회 앞으로 바로 달려가신 분 여기 계신가요? 예. 몇 분 가시네요. 저도 그때 막 회의하고 있었는데 다 중단하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시민들이 그때 즉각 모였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즉각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까지 생기냐,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시킬 때까지 계속 거리에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뭐 키세스 시위대가 나타나고 남태령 대첩이 일어나고 끝내는 윤석열을 관저에서 끌어내가지고 구속시킬 때까지 그 국면이 일국면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번 강의에 네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키세스, 남태령, 응원봉, 연대시민이라고 이 단어가 상징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이 시위에 등장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 투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항상 싸웁니다.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또 장애인들도 투쟁하고 성소수자들도 투쟁하고 여성들도 투쟁하고 이 사회에 억압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시기가 되면은 이런 시민항쟁 같은 게 터지면은 다 거리로 나옵니다. 이분들이 함께 싸워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투쟁에 참여하는 것과 이거를 주도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대학생들이 그 항쟁을 주도할 때도 있고요. 어떤 시기엔 노동자들이 그걸 주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민항쟁은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주도적으로 이 시위를 거의 이끌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을 주도적으로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의당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했던 주요한 당직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달라지고 있다. 뭐가 다른 게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국회 내 에너지가 압도했어요. 이번 시민항쟁은. 2016년 박근혜 퇴진 투쟁할 때 그 촛불 집회 일어났을 때 그때 혹시 그 항쟁에 참여하셨던 분 계신가요? 박근혜 퇴진 투쟁. 많이 계시네요. 그때 이제 잘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는 그러니까 원내 에너지, 원외 에너지라고 하면 원외의 힘이 압도하는 그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의당이 그 당시에는 원내 정당이었어요. 근데 정의당이 가장 앞선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원내 정당 중에 박근혜 탄핵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거리에 나갔던 게 정의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의당조차도 그 시민들이 이미 박근혜 탄핵 구호를 외친 후 일주일 후에 정의당이 당론으로 그걸 채택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거리에 이미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었어요. 근데 국회는 그걸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이 박근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한 후에 2주 후에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합니다. 그 정도로 바깥의 에너지가 압도했던 시기였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 좀 주춤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시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문자폭탄을 보냅니다. 거의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 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외 에너지가 원내 에너지를 압도했던 게 지난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항쟁이었어요. 근데 이번은 달라요. 보면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효가 된 날부터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즉각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국회를 둘러쌌지만 사실 이거를 즉각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제시킨 거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막 담을 넘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모일 수 있었는지를 윤석열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즉각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국회에 청원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들이 국회를 다 쳐다봅니다. 국회에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국회를 막 왜 이렇게 빨리 못하냐 이거를 질책하는 게 주된 양상이었다면 이 항쟁은 국회가 그걸 주도하는 양상이 돼버렸어요. 시민들이 이제 국회를 쳐다보고 빨리 저거를 더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된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된 날
그때 국회 앞에 계셨던 분들 계시죠? 그때 아주 결정적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윤석열이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이 비상행동이죠. 비상행동 이 집회 주최 측이 계속 노래를 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가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노래를 계속 틀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나왔습니다. 무대 위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이 국회의원들이 무대 위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엄청 환호를 했어요. 엄청 환호를 하고 주로 이제 당 대표들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원내 정당의 대표들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정의당은 그 현장에는 있었지만 정의당은 올라가지를 못했죠. 저희는 원외 정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 장면이 뭐였냐면 그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그렇게 봤냐면 보통 이 거리의 에너지는 이렇게 원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비토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투쟁 때 정의당이 굉장히 선명한 투쟁을 했고 제일 앞서가는 정당이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지지받고 응원받는 정당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정의당도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거리에서는. 더 똑바로 해야 된다고. 왜 제대로 하지 못하냐? 이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원래 거리 에너지의 특징인데 이번 항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국회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 국회가 제대로 이 일을 잘 하고 있다. 그걸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원내 에너지가 압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이 항쟁이 벌어지자마자 사실 이 권영국 대표님이 그 12월 3일 날 이제 국회 앞에 가서 그때 당시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시민이 구해다 준 확성기를 들고 누구지도 몰라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권영국 대표를 무등을 태웠어. 거기서 막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중에 좀 이슈가 됐죠. 사진도 많이 나왔고 그런 투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사실 노란색 정의당 깃발을 들고 또 거리에 정의당원들을 모아서 이 항쟁을 지켰습니다. 지켰고 참여했고 그 다음에 수요평등 집회라고 또 이렇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흐름으로 수요평등 집회라는 걸 만들어서 정의당이 깃발을 휘날리면서 함께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항쟁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지금쯤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정의당은 원외 정당이 됐으니까 막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1년 후에 지방선거하고 그 1년 후에 대선하고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의당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어쨌건 이번 항쟁 때 정의당이 적극 뛰어들었고 거기에서 노란색 깃발을 휘날리면서 또 많은 당원들과 함께 이 거리 현장에서 시민 항쟁을 함께 지키고 싸웠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희망을 느꼈어요. 아, 정의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1국면입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충분히 집중이 되시죠? 네. 자, 두 번째 국면은 힘과 힘의 대결이 나타났던 국면이에요. 네. 어떻게 나타나냐? 극우 기독교 세력들을 중심으로 먼저 우파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들도 이제 거리에 나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기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을 대치점으로 해서 이들과 응원봉들이 키세스들이 함께 이제 대치하고 싸웠던 그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 집회 현장에 몇 번 가봤거든요. 그 옆에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뭘 외치고 있지, 무슨 구호를 들고 뭐라고 주장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주로 이제 들고 있는 구호가 뭐냐면, 탄핵 반대는 기본이고, 반 중국을 외쳐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저기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부정선거. 그러니까 반중국을 외치고요. 그 다음에 반이재명을 외칩니다. 근데 반중국을 외치는 게 굉장히 강력했고, 우리들 중에 대다수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조작하고 있다, 내지는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런 모습도 봤는데, 지나가는 중국인을 공격해요. 그런 현상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시위 현장 근처에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극우적인 양상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양태가 벌어지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내란 세력의 반격이에요. 내란 세력. 우리가 윤석열 탄핵 투쟁, 윤석열 파면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지만 윤석열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비호하고 동조하고 그걸 지키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 이게 내란 세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투쟁할 때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한 구호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 보면은 모든 곳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군대, 검찰, 경찰, 법원, 그리고 대통령실, 국회, 어디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헌법재판소까지도 의심했잖아요. 이게 길어지는 거 보면서. 그만큼 수많은 세력들이 곳곳에 퍼져서 사실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반격을 사실 예상은 못했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한테는 지난 박근혜 탄핵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외 에너지, 거리의 에너지가 이 제도권을 압도했던 투쟁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감히 이런 짓을 벌이질 못했어요. 새누리당조차도 박근혜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분열을 했어요. 뭐 바른미래당, 새누리당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처럼 그들조차도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압도했어요. 바깥의 에너지가.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못지않게 거리에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란 세력들이 대놓고 반격을 할 거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했는데 엄청난 반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게,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을 저지합니다. 관저 앞에 와서 그걸 막아요. 법을 집행하는 걸 국회의원들이 막습니다. 대놓고. 그런 이제 짓을 벌였고, 법 기술자들, 온갖 법리를 막 들이대면서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 온갖 것들을 다 막 들쑤셔 놔요. 막 그런 거를 기정사실한 것처럼 여론전도 펼치고,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는 그거를 일부 수용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석방시켜버리고, 이런 짓들을 이제 벌렸고,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게 권한대행들이에요.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박근혜 때 생각해보면 그때 권한대행이 황교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한덕수, 최상목, 이들이 했던 짓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버리고, 헌재가 위헌이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리고 한덕수가 마지막에는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목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막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이 막
전원 합의체 열어가지고 이재명이 이제 재판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제 벌이는 것들이 벌어졌다. 그 정도로 내란 세력의 반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저는 민주당의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민주당의 한계가 있었어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제일 큰 건 뭐냐면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였어요. 어쨌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되는데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 결론이 나면은 제일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반격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빨리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된다. 윤석열이 파면이 돼야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 부분에 윤석열 파면에 이제 올인하는 그런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 전체를 청산하는 과정으로 이 힘이 집중이 돼서 싸움이 일어났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출렁이는 여론조사 부분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그때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보시면 중도층 있잖아요. 중간층. 중간층의 여론은 탄핵 찬성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하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중간층의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 중간층은 다 탄핵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압도를 못한다. 굉장히 이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었던 거고 중간층 설득에 사실 민주당이 많이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검법을 통과시켜봤자 거부권이 무조건 행사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타고 넘을까에 대한 전략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또는 그 윤석열 탄핵시키는 숫자가 8명이 넘어와야 돼요. 그 8명의 지지를 확보를 하는데 저는 집중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막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중간층의 여론이 민주당으로 다 넘어오질 않았어요.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변곡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서부지법 그 폭동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간층이 완전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도 쫙 진행이 되고요. 결국에는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가 됐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국면이고요. 자, 세 번째 국면은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됐고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자, 조기 대선이 들어갔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국민의힘이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 됐으면 어땠을까? 저는 뭐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마지막 결과가 되게 충격적이어서. 근데 김문수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내란 세력의 자중질환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동훈이 아닌 김문수가 당선이 됐는데 김문수가 당선이 된 게 끝이 아니고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김문수를 교체하려고 한덕수로 바꾸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마지막까지 저는 계속 관심사가 뭐였냐면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마지막 TV 토론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났는데 TV토론 끝나고 바로 단일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0.74% 차인가로 이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대선도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막 조마조마했는데 이준석이 이제 끝까지 그 거부하고 완주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 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는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 투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40%가 넘는 득표를 합니다. 그게 41.5%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준석 후보하고 만약 합쳐진다고 하면 그게 49%가 넘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 때 이 대국민 성폭력 발언을 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가 넘는 득표를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결과거든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이 득표수가 엄청난 득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일단 대한민국의 일단은 보수 진영이 탄핵 학습 효과가 정말 크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 호락호락 당하지를 않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두 번째 탄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어떤 길을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양당 체제, 특히 대통령 한 명 뽑는 이 선거에서는 이게 정말 무섭구나. 그거를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이 득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흡수하지 못하는, 대변하지 못하는 그 국민 여론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 진보정당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오지 못하고 이것이 이준석 후보한테 가고 있구나.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이걸 다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 사실 정의당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존적 고민이었어요. 이번 대선에 정의당이 과연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내더라도 완주할 수 있을까가 두 번째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당 자체의 그 조건도 어려웠지만 대한민국 정치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난 총선 이후로부터 다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냐,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복잡한 지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의당은 실존적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 즉 헌정수호 연합을 하는 거예요. 헌정수호 연합을 해서 이번에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진보적인 이슈 같은 것들을 좀 선점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길을 열어가는, 그럴 길을 가는 게 하나의 길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길은 그게 아니다. 좀 더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개헌을 포함한, 그런 걸 포함한 진보 진영의 연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진보 진영의 어떤 씨앗을 지키고 그 다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합을 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갔죠?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사실 그때 굉장히 당 안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을지가 정말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잘라서 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가는 성격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그냥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때려가지고 발생했던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갖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대선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짚었던 것처럼 내란 세력의 준동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였기 때문에 내란 세력 청산,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요구, 광장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일단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진보 정당들이 다 그냥 민주당 자장에 편입돼서 다 후보도 못 내고 또는 안 내고 그냥 이재명 밑으로 다 모여가지고 가는 저 헌정수요 연합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냐. 그러면 대한민국 진보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럴 수는 없다. 진보 정치의 씨앗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비록 좀 좁고 외롭고 추운 길이더라도 일단 그 길을 가야 다음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속에서의 이 실존적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예, 어쨌건 우리는 두 번째 길을 선택을 했고, 정의당이 혼자서 선거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라고 하는 세력과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일단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를 우리가 출마를 시켰고요. 그리고 걱정했던 것을 넘어서서 완주를 했습니다. 끝까지 완주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대중의 기대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TV 토론을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선거 끝나고 나서 수많은 이제 후원금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했지만 1차 TV 토론 끝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대중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정의당 원외정당 되고 나서 제가 처음 느껴본 경험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시민들의 이 반응이 우리를 알아봐 주는구나, 말을 해주는구나, 표현을 해주는구나. 정말 달라졌다. 진짜 달라졌구나. 대중이 정의당, 민주노동당에 반응을 하고 있구나. 권영구 후보에 반응을 하고 있구나. 건치 후보라고. 그 웃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권영구 후보. 치아가 정말 건강하신 것 같아요. 토론 잘 봤습니다. 그런 호응과 반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선거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민주노동당과 권영국이라고 하는 씨앗은 남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숙제가 있죠. 정치는 냉철하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표는 1%도 안 됐어요. 0.98%. 34만 표.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 뒤풀이 자리에 가서 좀 당원 여러분들과 정말 많이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기까지가 조기 대선까지 이어져 가는 국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극우인데요. 이번 정세로 쭉 거쳐가는 과정에 극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걸 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되셨을 겁니다. 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지? 자, 사진에 보이시는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정치인이고 혁명가였어요.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는 낡은 것은 죽었는데 새 것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 보면서 어떻게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람시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병리적 현상, 사회 병리적 현상,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위기의 징후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그럼 이 사회가 사회 정치적으로 지금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어떤 게 나타나냐? 혁명이 일어나거나 극우 파시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극우들의 이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분분했어요. 의견이. 저거 파시즘이다. 아니다. 파시즘까지는 아니다. 막 이런 논란 많이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만약에 이 강의가 윤석열 파면 전에 이제 하고 있었으면은 여기서도 막 경론이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파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파시즘이 아닙니다. 파시즘이 발생을 하려면 토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경제 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의 위기가 있어야 돼요. 시민사회 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 위기 있고 경제 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위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이 나타날 정도, 그것이 이 사회에 용인이 될 정도로 모든 게 다 붕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런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하나의 전제가 필요해요. 이게 파시즘이 되려면은 이런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다 파시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존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주류 세력 중에 일부 또는 그들이 이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을 자기의 노선으로 채택할 때 파시즘이 등장하는 거예요. 파시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정치 세력 중에 파시즘을 자기 노선으로 채택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의당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파시즘을 채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국민의힘이 저거를 자기 노선으로 채택했으면은 파시즘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경계에 약간 서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딱 윤석열 파면되고 나니까 판명이 났어요. 윤석열이 파면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막 저기 이제 극우들의 저항이 이제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다. 막 법원도 때려 부시는데 그래서 막 거리로 다 나와가지고 극렬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딱 일주일 상간에 결판 납니다. 싹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전광훈류의 소수만 남아서 막 얘기했는데 그들도 거리에 대놓고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윤 어게인 어쩌고 저쩌고 지금 아직까지도 막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고요. 일주일 안에 딱 정리가 돼요. 어떻게 나타나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인 김문수조차도 자기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싹 돌아서면서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시즘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게 파시즘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극우 파시즘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주류 세력이 그것을 자기의 노선으로 채택할 때 발현이 되는 거다. 가능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포퓰리즘이냐? 포퓰리즘이 맞아요. 포퓰리즘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 포퓰리즘은 말 그대로 그 대중들의 자발적인 현상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포퓰리즘은.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그람시가 아까 말한 위기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낡은 것이 죽었는데 새 것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막 힘들어 죽겠는 어떤 상태. 그때 이 사람들이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자유주의 얘기는 2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2강을 꼭 들으셔야 돼요. 네. 2강에서 자세히 나오고요. 신자유주의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지금 세계 주류 경제학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로는 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국
그 일방주의적 노선을 가면서 이제 기존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막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쵸? 왜 트럼프가 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은 기존의 이 신자유주의 질서로는 더 이상 미국이 패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자기들의 그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 이득이.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아니고 이제 다시 다 재편하겠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쉽게 말하면 금융자본으로 세계를 다 재패를 한 건데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산업 질서를 중심으로 미국이 패권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신자유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이 포퓰리즘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제적 위기, 불평등 위기 속에서 대중들이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말을 하냐? 기존의 정치권들 있잖아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동자, 여성, 소수자, 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5%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원래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려면은 대의민주주의 체제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석에서 한 5% 정도가 이거를 반영하고 있어야 돼요. 5%면은 몇 석이죠? 네? 6석이요? 우리가 아주 그런 정치 체제에서 많이 경험을 한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대로 하면 300석 중에 5%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5석 정도의 의석이 있어야 이 사회적 갈등이 그 안에서 표출이 되고 정치권 안에서 서로 합의도 하고 조정도 되면서 위기 관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어떻죠?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고 정의당이 한 10% 받았어도 비례에서 받은 의석은 한 5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치 체제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이 뻗치는 거예요. 거리에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엘리트 정치, 기득권 정치 세력들에 대한 전면적 거부와 저항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당연히 신자유주의 이 체제에 대한 기본적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냐? 트럼프가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예전에는 미국 산업의 중추였던 지역이에요. 특히 철강 산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는 주로 다 백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여기가 산업의 중추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태어나는 그 청년 세대들은 대학을 안 갑니다. 대학을 안 가도 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취직할 수 있었고 충분한 수입을 벌 수 있었고 복지 제도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이제 다 금융산업으로 다 넘어가고 이런 전통적 제조업과 그 산업 체계가 다 재편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사양 산업 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이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막 못 살겠다 불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싸움의 양태를 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거를 누가 이들을 채가냐, 누가 그거를 잘 이용을 합니까? 그들의 불만을 트럼프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이 불만을 싹 가져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극우 포퓰리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이 극우 정치인이 그들의 이 불만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고 싹 가져가는 겁니다.
반대로 진보 세력들 또는 그 전에 정권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민주당 이런 세력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걸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민주당은 죽일 놈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히려 우파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좌파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진보 진영은 대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 사실 진보 진영은 다 저거를 비판하기 바빴어요. 저거는 포퓰리즘이다. 저건 이성적이지 못하다. 저런 건 하면 안 돼. 사실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우파들이 그걸 싹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 역시도 이 세상에 억눌려 있고 불만이 많은 시민들이고 이들의 왜 지금 거리에 나와서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항의 주체들을 조직화하는 운동을 오히려 더디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질을 잘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고 이제는 진보 정치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냥 강 건너 불경영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시민 항쟁인데요. 예. 시민 항쟁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투쟁을 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합니다. 2016년에는 막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요. 이번 항쟁 때도 마찬가지로 여의도의 모든 대로를 다 가득 메울 정도로 사람들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는 막 깃발 내려 막 이랬는데 깃발을 내려가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깃발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그런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젠더 노소 다 나와서 투쟁을 합니다. 여성들만 나와서 투쟁하고 노동자들만 나와서 투쟁하는 것을 항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투쟁을 하는 게 항쟁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단일한 정치 구호를 외칩니다. 이번에 무슨 구호를 외쳤죠? 윤석열은 내려가라. 그렇죠. 윤석열 파면, 윤석열 구속, 그리고 내란 세력 청산 이런 것들을 외쳤잖아요. 2016년 박근혜 투쟁 때는 박근혜 탄핵, 이게 나라냐 이런 걸 외쳤었고 87년 6월 항쟁 때는 뭘 외쳤습니까? 호언철폐. 그렇죠. 호언철폐, 독재차도, 직선제 쟁취 이런 구호를 단일하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항쟁을 거치고 나면 일정한 성과물이 만들어져요. 그 성과물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은 시민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도의 변화가 생겨요. 일정하게. 세 번째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이 정치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정당일 수도 있고요. 시민사회 단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례로 보면은 3.1운동 얘기를 해보면 이게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는 3.1운동이 무슨 3월 1일 날 대한민국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고 한 며칠 하다 끝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1년 2개월 지속된 전 조선 민중의 항쟁이었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조선 민중의 변화가 확 생깁니다. 그래서 이 3.1 항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에서는 무슨 이제 없었던 투쟁이 생겨나요. 농민들은 이제 소작쟁이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노동자들은 그 노동쟁이 투쟁을 해요. 그건 이전에 없었던 현상이에요. 3.1운동 거치고 나서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고 6월 항쟁 끝나고 나면은 6월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학생들이었어요. 이 대학생들은 다 6월 항쟁 끝나니까 뭘 하러 갔냐면 농화를 갑니다. 농화를 갔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예? 맞아요. 자기 일터로 돌아갔어요. 노동자들은. 근데 노동자들이 일터에 돌아가고 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저기 직선제도 쟁취했고 세상을 바꿨는데 내 삶이 다 내 일터가 똑같은 거야. 받는 월급은 아주 저임금에다가 회사의 환경은 거지 같아. 막 상사들이 막 욕하고 때리고 뭐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달부터 나타나요.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그때 벌어집니다. 6월 항쟁 끝나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진전을 막 만들어요. 노조 조직률이 12%까지 올라갑니다. 막 자다 일어나면은 하루 만에 노조가 막 2,000개 만들어지고 그런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임금 인상을 20% 가까이를 합니다. 너무 저임금이었던 거야. 근데 어쨌건 그런 투쟁을 합니다. 그런 투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불법이었어요. 무슨 파업을 어떻게 하는 이런 법도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투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싹 다 쟁취해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6월 항쟁을 거치고 나서. 네. 그리고 농민들은 어떻게 싸웠냐? 당시에 정부가 농민들의 쌀을 다 수매했거든요. 근데 제값을 주고 수매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헐값에 수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쌀을 싹 가져가면은 오히려 빚만 느는 거야.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수세를 거부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아니, 나는 갈수록 빚만 늘어나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세금을 걷어가냐. 그 납세 거부 투쟁을 해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전농이 만들어집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만들어져요. 그런 투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항쟁을 겪었잖아요. 이번 항쟁을 겪고 나서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어제 제가 되게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전태일 의료센터 여기가 50억을 모금하는 게 목표로 시작했거든요. 2023년부터. 근데 이 목표가 달성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언제 이제 돈이 확 들어오냐 보면은 윤석열 탄핵 투쟁할 때 24년 12월하고 25년 1월 사이 있잖아. 남태령 대첩이 일어나고 이때 무려 15억이 들어옵니다. 15억이 들어오는데 다 그게 그 트위터 있잖아요. X. 그걸 통해서 막 그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액 후원한 거예요. 10만 원씩, 5만 원씩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15억이 그때 다 들어오고 이 사람들 누군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광장의 에너지의 특징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금 참여자의 80%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30대가 37%, 20대가 26%입니다. 2030 세대가 전체 그 모금 참여자 중에 63%를 차지해요. 여성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리로 나왔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 젊은 여성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딱 보면 25년부터는 이게 확 올라와 있죠. 이제 꾸준하게 그 시민들이 이 모금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 변화됐다. 이 항쟁을 거치고 나서 특히 젠더, 기후, 인권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저는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게 저는 딱 보여주고 있는 어떤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제도의 변화, 새로운 정치 공동체의 출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를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민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제 이 책은 좌파의 길이라는 책이랑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라는 책의 표지예요. 너무 좌파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을 한번 꼭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이전에 없던 저항 세력들이 나타나요. 새로운 저항 세력이 나타난다는 게 신자유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 이전의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하고 경쟁을 하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도 일정하게 완전 고용, 그 다음에 복지국가, 이러한 체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실제 경쟁하는 체제가 옆에 실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그런 걸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계속 외치고 있는 무슨 돌봄, 교육, 의료 이런 것들 다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딱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는 국가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과 시장에 다 맡겨버려요. 알아서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각자 도생.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 국가는 돈이 없어. 그렇게 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거야.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다 그냥 시장에 맡겨버려요. 개인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복지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원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애를 키우려면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를 하려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먹고 살려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계속 빚을 져야 돼. 그런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아까 러스트벨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돼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여성들,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다음에 대부분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아까 네 가지 키세스, 남태령, 응원봉 연대 시민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이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그래서 이 저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 좌파의 길을 쓴 낸시 프레이저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포퓰리즘 현상 얘기를 해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왜 등장을 하냐? 사회가 위기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못 살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다.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우파들이 그걸 싹 다 가져가고 있다. 이게 이상한 형태로 그것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좌파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쓴 이제 샹탈 무페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은 그런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는 그 이주민 문제가 되게 커요. 인종차별 문제.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주민이 1년에 3,000명이 넘게 죽고 있어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때 1년에 2,000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세상,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1년에 우리가 2,000명이 산업재해로 죽는다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이 1년에 3,000명이 넘게 죽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해외에서는 아예 대놓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종차별 문제, 저기, 예, 그것에 맞서 싸우는 인종차별 타파 운동을 막 엄청 하고 있어요. 저기,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정의 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각자 칸막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를 못 한다. 다 자기 싸움하기 바빠서. 근데, 샹탈 본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단 그 기둥을 다 세우자. 근데 잘 생각해 보자. 그 기둥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달라라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민주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권력의 문제.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 권력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의 기둥을 잘 세우고 이제 하나의 궤를 형성을 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투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권력을 우리가 다 가져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거대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모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항쟁 이후에 제도가 바뀌어요. 아까 3.1운동 말씀드렸는데 3.1운동 거치고 나서 어떻게 바뀌죠? 조선이? 그렇죠. 문화통치로 바뀌죠. 그리고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가 바뀌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그렇죠. 직선제 개헌이 돼요. 정권은 못 바꾸지만 직선제 개헌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2016년 시민항쟁, 우리 이번 24, 5년 시민항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바뀌었나요? 바뀐 게 없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을 바꿨어. 근데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성과예요. 정권을 바꿨다는 것은. 근데 우리의 삶이 진짜로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게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전국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계속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이 괴물인 건 맞는데 저는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때리네? 이거를 통제를 제대로 못하네? 아까 말씀드렸던 막 그들의 하수인들이 막 난리를 쳐도 손 놓고 다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민들은 끌어내리지를 못해. 헌법재판소가 제발 판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 이런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파면된 직후에 일요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바로 그 민주당 주요 스피커들이 언론에 다 나와가지고 엄청 공격했어요. 우원식 의장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윤석열이 비상계엄 때린 게 우리 헌법의 문제냐. 윤석열이 또라이여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40년 된 87년 체제에 지금 문제가 한계에 봉착해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민주적인 제도로 제한할 거냐, 통제할 거냐, 이건 다 개헌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항쟁은 이후에 새로운 제도는 개헌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개헌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개헌이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의 완성인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지금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계속. 여기에 하나의 권력이 더 있어야 된다. 제4의 권력, 시민 권력을 그것을 만들고 그것이 인정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생겨야 돼요.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한테 우리의 권한을 다
위임해주고 알아서 통치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민이 주인인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냥 그걸 대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들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민중이 직접 통치하는 저는 그게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제4의 권력을 만드는 개헌으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공동체. 새로운 정치 공동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항쟁이 끝나면 그러니까 저기 3.1운동 이후에 어떤 공동체가 나타나냐. 아, 이제 만세 운동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만들 수가 없네. 뭐가 나타나죠? 임시정부요. 그 다음에 독립군이요. 그렇죠. 맞아요. 항일 무장투쟁을 합니다. 조선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만주로 가요. 거기서 일본군하고 이제 무장투쟁을 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어떤 공동체가 출현하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 여기 이게 뭐죠? 여기 어디죠? 민주노총이 만들어져요. 87년 6월 노동자 대투쟁 겪고 나서 전노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민주노총으로 발전합니다. 이 조직은 이제 흩어지지 않잖아요. 항쟁의 성과물이에요. 아까 제가 농민들이 수색어부 투쟁하고 나중에 전농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은 87년 6월 항쟁 거치고 나서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거 다 그때 만들어져요. 그게 정치 공동체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탄핵 투쟁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파면 투쟁을 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저는 2016년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어디로 가냐? 제도권으로 휘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항쟁을 이끌었던 세력도 다 시민사회였거든요. 시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는 제도권이 뭘 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민주당으로 다 휘발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거버넌스란 이름으로 또 뭐라고 말하면서 이 정권이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같이 가서 힘을 보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민주당 안으로 제도권으로 정말 많이 휘발돼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야적 에너지가 핵심이거든요. 바깥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있어야 돼요. 실제 그것이 행정 권력이나 세상을 바꾸는데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같이 그런 어떤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지금 민주당 안으로 휘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또 아주 뼈아픈 게 뭐냐? 진보 정치까지도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에너지, 광장의 에너지가 결국 새로운 정치 공동체로 정치 세력화를 하려면 기존의 제도권과 다른 것으로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진보 정치거든요. 근데 진보 정치마저 실패했잖아요, 지금. 정의당이 원내정당이 돼버렸잖아. 진보 정치가 계속 막 분열의 길을 걸어왔어. 희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겹쳐져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정치 공동체 등장이 안 됐다. 결국 이것은 이후에 새로운 시민사회, 새로운 진보 정치 등장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정의당 얘기입니다. 정의당의 키워드 두 가지. 하나는 진보 정당이고 하나는 원외 정당이에요.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진보 정당인데요. 시민항쟁과 진보 정당, 혁신그룹과 세력연합. 되게 생소한 말입니다. 그죠? 좀 어려우시죠? 네. 시민항쟁이 끝나고 나면은
아까 뭐가 바뀐다고 했죠? 시민들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시민항쟁을 겪고 나면은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시대도 바뀝니다. 이미 그 전의 수준을 다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 안아야겠어요? 명색이 진보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금의 체제를 더 넘어서 나가려고 하는 세력이 사실 그걸 받아 안아야 되는데 진보 정당이 만약 그것을 못하면은 진보 정당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진보 정치 역사를 보면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정의당이 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저 수많은 대중들의 요구, 그걸 못 따라가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 진보 정당의 변화가 대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건 현재는 우리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진보 정당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를 보면은 이렇게 쭉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약간 법칙처럼 어떤 혁신 그룹이 등장했을 때 그게 시작이 됩니다. 예. 1918년에서 19년 이때 유럽에서 혁명이 엄청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즈음이었고 1917년에 엄청난 세계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유럽 사회 전체로 퍼집니다. 특히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고 있던 나라들, 전쟁에서 패했거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있죠. 그리고 헝가리까지 이런 데들이 대거 다 혁명이 일어나요. 시민 항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 전쟁에 동원되고 끝나고 돌아왔는데 일자리는 없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노동자 항쟁 투쟁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이탈리아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약간 문턱이 있었어 가지고 뭐 비정규직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청년 노동자가 이런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장 평의의 운동이 벌어져요. 이미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공장 평의 운동이 벌어지고 이거를 토리노라고 하는 이탈리아 북부의 지역에 피에타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이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다 참여해서 1인 1표를 행사하고 그 자주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그런 공장 평의회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요. 이때 이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나타나는데 이탈리아 사회당 안에 혁신 그룹이 나타나요. 신질서 그룹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그람시예요. 그람시 같은 사람들이 이 신질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 공장 평의 운동을 이제 막 조직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때 이탈리아 사회당 안에서 좀 주류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좌파 그룹들은 뭘 했냐면 극좌 노선을 밟아가요. 뭐냐면은 선거하면 안 된다. 지금은 선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뭐 투쟁을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선거 보이콧 운동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정당이 총선이 있는데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투쟁을 한다고 이제 하니까 그거에 이제 강력히 반대하고 오히려 이럴 때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 투쟁을 전개했던 그룹이 신질서 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저기가 이끌었던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그 혁명이 성공을 해서 그 오스트리아 왕정 체제를 다 무너뜨립니다. 다 붕괴해요. 그리고 새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때 집권을 했던 정당이 오스트리아 3인당이에요. 그 오스트리아 3인당이 처음에 집권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재헌 의회에서는 집권을 하는데 헌법을 새로 만들고 선거를 다시 합니다. 근데 워낙 이때가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정세가 급변해서 다시 그 정권을 잃어요. 총리직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스트리아 3인당의 이 그룹이 어떤 결정을 하냐. 이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자. 그게 뭐였냐면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었어요. 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투쟁을 전개합니다. 오토 바우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그룹이 움직여요. 그때 붉은 빈 운동을 펼치고 그때 빈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막 무상주택, 칼 막스 호프라고 하는 무상주택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줘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규모의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쫙 다 누릴 수 있게 그 집을 만들어서 그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그런 일을 펼쳐요. 그런 운동을 했고, 영국에서는 1980년도에 이제 대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다들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잖아요. 그래서 막 민영화를 펼칩니다. 그 당시 광부들이 민영화 반대 투쟁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그때 노동당 안에서도 우경화가 나타나요. 제3의 길. 예, 맞아요. 근데 그것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벤 좌파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이 벤 좌파 그룹은 지금도 영향을 미쳐요. 이전에 그 영국 노동당의 대표가 됐던 제레미 코빈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이 그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그 좌파 성향을 지향하면서 노동당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그게 유럽 전체한테 퍼졌을 때 사람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다 막 실업자 되고 집을 잃고 막 이랬을 때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때 분노한 자들이라는 투쟁을 했는데 그 거리에 나왔던 시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나중에 뭘 만드냐? 당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데모스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사례는 위에 세 가지는 시민 항쟁의 성과가 진보 정당의 혁신 그룹과 만난 사례고요. 네 번째는 시민 항쟁의 저항 세력들이 독립적인 자기 정치 세력화를 하는 사례예요. 어쨌건 시민 항쟁이 이후에 진보 정당의 혁신 그룹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합법직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민 항쟁과 세력 연합의 등장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양차 대전 사이에 프랑스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참여했던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인데 반파시즘 운동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당시에 프랑스 공산당, 사회당이라고 하는 이 노동자 정당들과 그다음에 프랑스의 부르주아 정당, 지금 우리로 보면 민주당 같은 프랑스 급진당이라고 있었어요. 이 세 개 세력이 합쳐져서 하나의 연합 그 전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연합 세력들이 1936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과반을 넘게 득표를 해요. 그리고 최초에 이제 그 블룸이라고 당시 프랑스 사회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파시즘 인민전선 정부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승리를 경험한 시민들이 나중에 정권만 잡았으니 끝난다 이게 아니고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자치 조직을 다 만들어요. 곳곳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노동자 항쟁 막 투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산업체 연합이랑 노동자 대표들이 협상을 해요. 그게 그 노사 협상이 결국 전 사회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프랑스에 있는 바캉스 있죠. 2주 동안 휴가 가고 이게 이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 투쟁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치한테 점령당하잖아요. 프랑스가. 그때 이 레지스탕스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 반파시즘 인민연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그런 독립투쟁을 벌려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1970년대에는 칠레에서는 선거연합이 일어납니다. 칠레 사회당, 칠레 공산당, 그리고 칠레 또 다른 어떤 정당들이 같이 세력연합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선거로 그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었던 아엔데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요. 자, 근데 여기가 당선됐는데 아주 급진적 정책을 펼칩니다. 칠레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구리 산업을 전부 다 국유화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나가서 당선이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을 펼치고 무상급식, 우유를 다 이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아주 정책들을 쫙 펼칩니다. 엄청 이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이 자본들이 파업을 합니다. 자본 파업을 해요. 물류를 멈춰버립니다. 예. 칠레가 엄청 길쭉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 선거 연합을 했던 인민연합 정부를 만들었던 시민들이 전부 다 노동자들은 산업 코르돈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 같은 거예요. 그 공장 평의회처럼 노동자 자치 조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을 돌려요, 이 사람들이. 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여성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 상점을 열고 식량을 이제 배급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본 파업의 90%를 무력화시켜요, 이 사람들이. 자본 파업이 효과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과정으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반전 투쟁을 했던 곳이고 그 과정에 노동자들과 농민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그게 이제 소비에트인데 소비에트라고 하는 자치 조직을 만든 이후에 나중에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을 하죠. 이 당시의 투쟁에서는 이렇게 시민 항쟁이 벌어지고 그때 민중 자치 권력 형태로 등장하는 세력들이 연합을 하여 하는 양태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혁신 그룹과 세력 연합의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된다. 결국 항쟁이 항쟁이 일어나면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하는 저항 세력의 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발전을 하면은 시민 정치 세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변화된 시민, 아까 시민들이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항쟁이 발생하면은 이 변화된 시민들의 정치 세력화가 만들어진다. 그거는 어떤 때는 연합 전선의 형태로, 어떨 때는 민중 자치 권력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진보 정치 자체, 진보 정당 자체의 어떤 혁신의 형태로 나타나고 마지막에 이 둘이 만났을 때는 확실한 제도의 변화, 즉 아예 정권을 창출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시민 항쟁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까지 가지를 못했죠. 그렇게 가기도 현재는 어렵고. 근데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결국 혁신 그룹의 등장 그리고 세력 연합의 결과가 시민 항쟁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외정당. 정의당이 지난 총선 이후에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원내 진출한 이후에 20년 만에 원외정당이 됐어요. 마지막 총선, 이 직전 총선이죠. 2020년 총선 때 정의당이 받은 득표가 296만 표였습니다. 296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정의당이 어쩌다가 원외정당이 됐을까? 저희 또 다른 플랜 대표 제안자들이 그 제안문에 좀 상세하게 썼습니다. 그 제안문을 꼭 나중에 한번 자세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플랜의 대표 제안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동안 정의당은 양당 체제를 비판한다고 해왔지만 시민들은 정의당조차도 양당 체제 일부라고 봤다. 그게 대체 뭐였냐?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정의당이 말과 이미지, 리더십에 편향된 정치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과하게 말하면은 정의당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요 정치인 활동가들이 다 비례대표 선거에 몰입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비례 순번 1번 받아가지고 국회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다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 이미지, 그런 거에 다 몰입하는 경향이 되게 강했고 그런 정치를 계속 해온 결과가 원내정당이 된 이유였다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대중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변화된 시대에 맞게.
그러려면 그거는 결국 정책으로 보여지는 건데 정의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그 복지국가 얘기밖에 안 했어요. 물론 대한민국이 이 복지국가 자체도 지금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10년, 12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시민들의 삶과 요구는 더 많이 변해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근본적으로는 진보정치 본성 구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보정치의 본성이라는 게 대체 뭐냐? 어떤 물질이 탄생을 하면은 그 탄생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탄생 과정을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본성을 알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왜 만들어졌지?를 추적해서 보다 보면은 본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나서 초창기에 너무 많은 착취를 했어요. 그리고 수탈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막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 수탈에 대한 개념도 2강에서 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태동할 그 시기부터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게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식인들이 야,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좀 다른 형태의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 라는 어떤 이상사회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아시죠? 그런 게 다 그때 지식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세상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보정당의 첫 번째 본성은 그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 이상사회를 향한 꿈, 그런 당파성이 첫 번째 본성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건 여러 가지 강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의 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사회를 향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확장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참정권 쟁취 투쟁의 장면이거든요. 영국의 노동당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유럽에서. 왕의 목을 쳤단 말이에요. 왕의 목을 치고 공화정을 만드는데 투표권은 노동자들한테 없어. 그러니까 야, 니들만 왜 왕을 뽑냐? 우리도 왕을 뽑아야지. 이렇게 하는 투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중들이, 노동자들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당을 만듭니다. 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진보 정당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그 이상사를 향한 꿈,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도 그 권력을 달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세상을 바꾸기 위한 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 정당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진보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정당이 있잖아요. 이때는 그런 당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대중이 참여하는 정당은 노동자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정당은 이렇게 진보정당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플랜은 정의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런 진보정당 본성,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권력의 문제, 끊임없이 이제 그 권력을 우리가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더 주인된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민주주의 확장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정의당은 이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이 원내에서 국회 안에서 뭘 어떻게 더 해볼까 이런 어떤 상태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정치 본성을 구현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 정치가 혁신이 되려면 어떤 혁신 그룹이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세계 진보 정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봤기 때문에 결국 정의당이 혁신이 되려면 정의당 안에 혁신 그룹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저는 신입당원분들이 많이 와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데 권영국 지지해가지고. 근데 너무 이렇게 오래된 정의당에 켜켜이 쌓여있는 어떤 문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당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가 헤쳐가야 될 미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좀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항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항쟁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어떤 저항의 주체들, 새로운 시민들, 이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제를 뛰어넘는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가 하지 못하는, 지금 민주당이 끝내는 할 것 같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어떤 평등한 세상, 더 나은 사회, 더 많은 시민들이 권한과 권력을 갖는 그런 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꿈을 꾸고 그것을 저는 개헌 운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의 역할을 정의당이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여기로 다 들어와서 그 하나의 스크럼을 짜고 아까 얘기했던 무슨 기둥을 다 세워서 그들이 하나의 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어떤 큰 궤를 만드는 운동으로 세상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정의당이 저는 그런 개헌 운동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에 저기 뭐냐 그런 혁신과 대안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 그룹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의당에서는 또 다른 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전국 당원 포럼이 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천도 하고 뭔가 이런 걸 좀 우리가 해보자고 하면 같이 혁신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키세스는 봄을 앞당길 수 있는가가 이번 강의의 제목이었어요. 답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답을 드리면은 당연히 봄을 앞당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파면시켰고 정권 바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보 정치의 씨앗을 일단 남겼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민주주의 봄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봄을 모두가 만끽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응원봉, 키세스, 연대시민, 남태령으로 상징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기의 요구, 이 사람들이 다 봄을 만끽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 봄이 다시 겨울로 돌아가지 않게끔, 그리고 실제로는 진짜로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전진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아직은 탄생하지 않은 항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시민 세력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정의당이 그것을 시작하는, 또 정의당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 당원 포럼 또 다른 플랜과 함께 같이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졸업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